안녕하세요.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행복한 인생만 펼쳐질 줄 알았던 저에게도 차마 말하기 힘든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힘들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버티면 봄이 온다는 누군가의 말바디가 저를 위로하고 지탱해 주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왔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서 지냈는데 천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빗물이 뚜둑뚜둑 떨어져서 항상 제 머리 위로는 물로 인해서 축축했고 자고 일어나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코가 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건강했던 제가 아토피로 뒤덮인 나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저희 성격을 이용해서 저는 매일 힘을 내면서 살았어요. 미싱 공장에 국민학교 때부터 일을 나가면서 집안 살림살이에 도움을 보탰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을 전전하면서 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름 수중에 돈도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 정도는 제가 챙겨드릴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선물하는 게 이거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행복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감정을 느낀 전 즐길 날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갑자기 두 분 다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충동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 현장을 발견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남기고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달력을 푹 찢어서 그 뒤편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제 곁을 떠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그 모든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솔직한 말로 저도 살아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크나큰 우울증이 빠지면서 부산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늘 가던 미싱 공장도 날 숨막히게 하는 소굴 같았고 아름답게 보이던 해운대 바다는 마치 큰 입을 벌려 빨리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차갑고 쓸쓸한 바닷속이라고 하면서 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산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 가장 좋은 수의랑 해드리느라 써버리고 마땅히 들어갈 선산도 없어서 양지 바른 곳 토지를 비싼 돈 주고 사느라 비상금까지 다 털어버린 상황이었지요. 중학교 때부터 모아둔 돈을 싹 다 써버린 전 정말로 소위 빈 털털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서울은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전 서울을 올라가게 되었고 돈도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다가 얻어맞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구한 일자리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보증금도 없는 지하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울 바닥에서 내 무거운 몸 하나 눕힐 자리를 찾으니까 마음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리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누울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서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려고 하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지요. 심지어 인력사무소 소장님조차 저를 괴롭히고 제가 번 돈을 빼돌리고 믿었던 소장님이 그러니까 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크나큰 멍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이 쌓이고 좌절이 쌓이니 무기력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집에만 누워있고 월세는 내지 못하고 정말로 해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내일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인생을 이렇게 시간 때우기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면서요. 눈을 감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걱정과 각성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니까 소주를 입에 털어놓고 술의 힘을 빌려서 잠에 드는 나날들을 반복했지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고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의 근육은 다 빠져 있었지요. 거의 2달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집주인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반송장처럼 눈만 감고 아무 미동도 없는 저를 보고 제가 죽은 줄 알고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저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모습이 꿈결처럼 느껴질 뿐이었지요. 어안이 벙벙하고 그랬습니다. 의사 말로는 심한 우울증이 와서 반수면 상태에 거의 코마랑 비슷할 정도로 뇌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병이 진행되면 나중에 뇌 기능을 못 써서 언어 능력이 퇴화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집주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젊은 총각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무기력하게 몇 달을 보냈어. 정이 힘들면 잠깐 월세 못 내겠다고 어떻게 부탁을 해보던가 하지 참 하면서 저 대신해서 저의 병원비를 전부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젊은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손을 좀 잡아보라고 내가 자네를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당신이 일하시는 봉사단체에 저를 끌고 간 겁니다. 처음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도와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막상 가니까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가 꽤 스스로 마음에 들고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렇게 내가 한 발자국 세상이 나아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정말 너무 좋다. 하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린 전 거기서 제 인생에 빛이 되어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컴컴한 제 인생에 밝은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심리상담사였고 그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을 해서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봉사 끝나고 다 같이 파전을 해먹었을 때 그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녀가 정말로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천사 같았죠. 심장이 쿵쿵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녀, 그런 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었고 저도 모르게 심리상담사인 그녀에게 저희 마음,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비밀을 하나씩 건네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말을 할 때마다 어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어요.
전 왜 이 여자랑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행복한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고민들이 싹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왜 드는 거지? 정말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내게 사랑이 찾아왔다는 것을요. 전 마음을 굳게 먹고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당신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전 당연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의 고백을 그녀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그녀는 왜 이제야 고백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준석 씨한테 추파를 많이 보낸 줄 아세요? 정말 내 마음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백했으니까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연애 시작해봐요. 하면서 제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저와 그녀의 세상이 펼쳐진 거였어요. 전 그녀가 준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조금씩 일을 하게 되었고, 원래 미신 공장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서 한 옷가게에 리폼을 하는 수선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술직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녀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일을 하면서 저와의 미래를 꿈꾸었고요. 5년 정도 교제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마련된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 났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와 교제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안의 교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교육자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 부모도 없는 고아놈한테 시집을 간다고 뒷목을 잡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난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장난이 아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사람이 힘들고 삭막한 내 삶에 들어와서 내게 사랑을 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 남자가 아니라면 난 결혼을 꿈꾸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인 장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저희는 처가댁이 도움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하하호호, 신혼이니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냈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벅찬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아내가 점점 자연임신이 안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계기로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예민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순간들이 쌓여간 겁니다. 둘 다 노력을 해도 부족한 판에 아내가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니까 저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이 막막하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결국에는 못 가지고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해진 아내는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가 고통스러워서 헛헛한 마음을 돈 쓰는 걸로 채우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집에 쌓이는 물건들이 뜯지도 않는 택배 박스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오게 된 거죠.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은 채 전 아내의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나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하죠. 다시 수선사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거의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아내와 이혼한 뒤에는 정말 칼같이 아내와의 연락을 딱 잘라버리고 생사도 모른 채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다시 지하방으로 들어가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늙은 중년 남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서울 쪽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고, 횡단보도 앞에서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동서울에서 쓸쓸하게 걸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한참 추억에 젖어 회상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긴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런 앵벌이 구걸하면 안 돼요. 지금은 무슨 197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 사람 데리고 가라고 신고한다니까요. 허참 하면서 그 여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반항을 했고, 그때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치마 한쪽이 올라갔고 거기서 의적이 보였던 거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조금 놀랐고, 저는 치마로 꽁꽁 가린 자신의 의족을 들켜버린 그녀에게 측은지심이 들어서 후다닥 달려가 그녀의 치마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자세히 가까이 얼굴을 보게 된 전 알게 되었어요. 앵벌이를 하던 그녀가 10여 년 전에 나와 이혼한 여자였다는 것을요. 온몸이 얼은 것처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 아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 일어나서 그 경찰 공무원분들에게 이분은 내가 아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자리 빼게 하겠다고, 철수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이혼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축해서 동서울 터미널 3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고 저를 보고 모른 척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당신 나 모른 척 하지 마.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던가.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내였던 사람에게 도움 하나 못 주겠어? 나 그 정도로 쫌팽이 인간 아니라고. 왜 그러는데? 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비참해서 하면서 1시간가량을 펑펑 운 거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그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심지어는 종업원이 와서 휴지를 건네주고 갈 정도였어요. 한참을 운 뒤 그녀가 힘겹게 말을 꺼냈죠. 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한 뒤 우울증이 극심하게 커진 겁니다. 매일 밤 눕기 전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루를 버티었고, 자기는 아이도 못 낳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동굴에 동굴을 퍼던 중에 갑자기 장인 장모님이 2년 간격으로 돌아가신 거였죠. 그래서 아내는 홧김에 자기가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야외 열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였고, 왼쪽 다리가 문드러지고 거의 8개월간 혼수 상태로 있을 정도로 커다란 대수술을 끝내고 한쪽 다리를 잃은 채 삶을 살게 된 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냥 어디 사람 많은 곳이라도 있자 해서 동서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살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지요.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혼했지만 그래도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남아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하면
나 아직도 가진 거 없어. 하나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그냥 바보일 뿐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당신의 남은 삶은 내가 지켜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펑펑 울었고 그렇게 그날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쪽 다리로 무게를 지탱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다리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퉁퉁 붓게 되었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전 집에서 아내를 진정시킨 뒤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심리상담과 함께 병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내의 증상은 조현병이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였고 부모님이 사망으로 인해서 제대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울증이 빠진 뒤 그런 안타까운 선택으로 몸에 장애를 입은 거였지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여서 전 아내와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내의 명의로 수년간 의료보험비를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아서 공단에서 경고가 내려온 상황이었지요. 전 그래 내가 돈은 없어도 전 아내의 의료보험 밀린 거 정도는 내줄 수 있지. 도대체 얼마나 돈을 안 냈길래 병원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참나 하면서 미납된 의료보험을 본 순간 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야. 일반인이 내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뭔 사업가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전 손을 달달 떨면서 아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하고 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저에게 보여준 아내의 재산 목록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아내에게 넘어간 것이고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터라 현금도 소득으로 잡히면서 아내가 달에 100만 원에 가까운 건보료가 나온 거였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본인이 가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실감에만 집중을 한 아내는 자신의 재산도 까먹은 채로 그렇게 거렁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였지요. 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고, 그동안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썩이고 힘들게 산 거냐고 아내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모르겠다고, 그냥 삶이 힘드니까, 한번 넘어지니까 미친 듯이 계속 넘어지게 되고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다리 한쪽까지 잃었는데 당장의 재산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도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던 것이었지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생각나고 초라해진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저는 아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불쌍했고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아내의 인생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처음에 서울에 상경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시작한 봉사활동, 나의 인생을 구원해준 봉사활동을 아내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의미있게 이 돈을 쓰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보람찬 순간들이 올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전 아내의 재산을 가지고 전국의 고아원과
각종 어른들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조금씩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아내도 함께 저와 봉사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 그 마음을 풀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과 동화하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의 다리가 많이 아프고 장애가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걸었더니 많은 희망의 문이 열렸네요. 저에게는 정말 전 아내를 다시 만난 게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아직 아내는 약을 많이 먹어야 하고 종종 우울증에 빠져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도 그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 아내처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요즘 많으실 텐데 분명히 좋은 날 올 테니까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하지 마세요. 정말로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100억이 내 눈앞에 떨어져서 인생의 고민이 싹 다 해결되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고, 아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누군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전 분명히 믿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에서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겠어요. 로봇이나 초인도 아니고요. 힘들고 험한 우리네 인생살이 서로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사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저도 아내와 함께 용기 내서 다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